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연대계 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학에서 만나는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일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냥 지어진 집이 없죠. 화산 폭발에 딱 되어가지고 바위가 막 떨어지는데 무거운 거부터 가운데 가벼운 거 순차적으로 떨어지면서 기둥이 세워지고 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기와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는 않는데 집을 보면 반드시 지은 이가 있죠. 계집은 그냥 지을 수는 있어도 커다란 집, 어마어마한 건축물은 반드시 설계도를 가지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보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계획한 설계자가 있으면서 집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이러한 건축물도 그냥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겠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분명히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설계도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설계도가 무엇이었습니까? DNA였습니다. 세포 속 조그맣게 담겨져 있는 그 DNA대로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모양이라든지 얼굴 형태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것이 다 DNA에 숨겨져 있고 DNA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존재하게 되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물주가 계심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또다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네, 꽃입니다. 꽃인데 꽃잎사리기하고 암술하고 좀 오묘하게 좀 생기면서 이게 무슨 모양 같으세요? 발레하는 그런 모양 같네요. 네, 옆에도 꽃잎인가요? 꽃인가요? 모르겠는데 네, 무슨 모양 같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입술 모양 같죠? 네. 근데 우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졌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조물주가 계시면 이러한 꽃 모양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동물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닌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러한 사진들을 보고 좀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기쁘고 또 재미를 느끼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드신 만물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연 속에는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죠. 식물, 동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네, 짐승도 공중의 새도 땅도 바다의 고기도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음을 짐승도 말해주고 공중의 새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줄까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 보면 참 아름답죠? 네, 그런가요? 약간 좀 오묘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참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 이런 기하학적인 모형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학을 알고 있어서 이 수학적인 지식으로 건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들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비율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곡선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비율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름답죠. 이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은 이 수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건물에 만들 때 적용을 한 것이죠. 이러한 조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수교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끈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수학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규칙을 가진 조형물들을 보면 그냥 우연하게 됐다, 아니면은 건축자가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우연하게 이러한 수학적인 규칙을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건축자가 만들 때 분명히 이 수학적인 규칙을 알고 있는 그러한 건축자가 있음을 이 건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들 속에도 이러한 규칙들, 또 수학이 이 자연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참 이 동식물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 조개도, 나무도, 꽃도, 잠자리도 보면 매우 아름답죠. 근데 왜 아름다울까요? 여기도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거죠. 뭔가 대칭이에요. 뭔가 규칙이 있어서 이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니 해보셨습니까? 물감으로 그림 반절 쪽에만, 한쪽에만 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종이를 탁 접어가지고 펼치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고 분명히 어떻게 그림을 되냐면 그냥 똑같이 반대편대로 똑같이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야 좀 이쁩니다. 눈이 위쪽에 있는데 눈을 아래쪽에 놓고 큰 집게를 아래쪽에, 작은 집게를 위쪽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놓으면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얼굴을 그리는데, 반쪽을 그리는데 눈과 입과 귀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아름다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야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칭성의 원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다 대칭입니다. 호접란 꽃도 그렇고 코스모스도 그렇고, 이런 많은 꽃들을 보면 이렇게 다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만 그러냐? 나뭇잎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대칭 구조인 것이 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 대칭 구조로 다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물들은 다 대칭 구조로 왜 되어 있는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면 대칭 구조로 될 수가 있을까요? 저절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적인 것은 어떤 질서가 없습니다. 식물들만 그러냐? 이렇게 나비도 완전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나비만 그러냐? 얼룩말도 완전한 대칭 구조죠. 이렇게 완전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도 이 호랑입니다. 호랑이도 완전한 얼굴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이 있어야 할 곳에 눈이 있고 이렇게 검은 무늬가 있어야 될 곳에 검은 무늬가 있으면서 완전한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자의 얼굴도 점이 있는 곳에 점이, 흰털이 있는 곳에 이렇게 흰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점인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타지말 혹시 아세요? 인도에 가면 있다고 그러죠. 1600년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라고 하는데 참 많이들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건축물이 아름다운 이유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대칭 구조예요. 90도로 옆에서 바라봐도 뒤쪽에서 바라봐도 또 180도로 이렇게 해서 바라봐도 건축물이 완전히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안정과 균형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타지마할이 우연히 대칭 구조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당시의 수학자들과 건축자들이 섬세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만들어낸 것처럼 이러한 우리 자연 안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그냥 진화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것을 계획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학적인 신비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모습이 있는데 그 부분 속에 전체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를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형태를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프랙탈 그 형태가 세 가지 이렇게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삼각형이 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부분이 삼각형이죠. 또 부분이 삼각형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삼각형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또 마찬가지죠. 부분도 삼각형이고 안에 있는 이것도 이제 삼각형이고 또 피라미드 형태인데 여기도 피라미드 또 이 안에 있는 것도 이제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프랙탈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생각을 해냈는데 근데 이런 프랙탈 구조가 자연 만물 속에 많이 있더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사리가 다 피어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 모양과 비슷합니까? 똑같죠. 또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또 여기를 보면 전체 모양과 이렇게 전체 모습이 작은 부분 안에 들어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또 사실 또 이렇게 보면 같은 모양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기 유산성과 순환성을 가지는 그런 구조. 고사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또 이 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콜리죠. 브로콜리도 이런 전체적인 모양이 이 부분 안에도 숨어 있고 또 이 부분 안에도 숨어 있고 또 이 알갱이 하나도 전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죠. 이것은 서양 브로콜리래요.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저도.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인 모습이 여기 안에도 있고 또 여기 안에도 있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모습이 여기 안에, 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또 알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모습이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이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달팽이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로 계속 확장돼요. 맞습니까? 네, 전체적인 구조가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 있고 또 조그마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프랙탈 구조가 우리 자연 만물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별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열이라고 하는데 수를 배열해 놓은 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자, 숫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2, 5, 8, 11, 14.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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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추셨습니다. 어떠한 규칙으로 되어 있죠? 3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6, 12, 24.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48이겠죠. 두 배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이 다음 숫자는 아실까요? 네, 1, 1, 2, 3, 5, 8. 그 다음에 네, 무엇일까요? 네, 13.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뒤에 그 숫자를 더해서 앞에 나오는 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1 더해서 2, 12 더해서 3, 32 더해서 5, 35 더해서 8, 그래서 58 더해서 13 이렇게 이제 됩니다. 네, 네, 사실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수열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1200년대에 살아 계셨던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1, 2, 3, 4, 5, 6, 7, 8 이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처음 소개한 수학자예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 수학자들이 그냥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냥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토끼 한 쌍이 있는데 첫째 딸은 새끼를 못 낳는다고 하자. 둘째 딸부터 한 달씩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면 1년 뒤 몇 쌍의 토끼가 있을까?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냥 수학자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본 거예요. 토끼 한 쌍이 있는데 첫째 딸은 못 낳고 이제 둘째 딸부터 매달 낳는데 한 쌍의 토끼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네, 둘째 딸부터 두 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는 몇 쌍의 토끼가 있을까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째 딸에는 토끼 한 쌍이 있겠죠. 둘째 딸에는 그래도 한 쌍, 두 달이 지나야 그 새끼가 태어납니다. 셋째 딸에는 이때 이제 낳는 거예요. 두 쌍이죠. 넷째 딸에는 네, 여기서 또 나와요. 매달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쌍. 그다음에 다섯째 딸에는 네, 원래 매달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또 나올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처음 태어난 그 새끼가 두 달이 되었나요?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새끼를 낳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몇 쌍이요? 네, 총 5쌍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5, 8, 13, 21, 34, 55, 또 89 뒤에 두 숫자를 더해가지고 앞에 숫자가 되는 거 이것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수학자의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한 그런 수열인데 이것이
자연 만물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잎이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꽃잎이 다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기생초 8엽, 뭐 시네라리아 8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꽃을 보면 꽃잎이 하나죠. 이 꽃은 2개죠. 이 꽃은 3개죠. 이 꽃은 세봐야 되겠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꽃잎만 그러냐? 나뭇가지도 피보나치 수열을 나뭇가지 형태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 보면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따르고 있더라. 그냥 나뭇가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나야 할 때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데 그것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고 잎의 개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있어요. 이게 뭐죠? 네, 해바라기 씨죠. 해바라기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규칙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또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나선 형태의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나선 보이십니까? 네. 근데 오른쪽으로만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또 돌아가는 그런 나선 보이십니까? 이렇게 혹시 보이세요?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이 34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이 35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C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배열을 따르고 있어요. 큰 꽃이면 뭐 55개, 89개 이런 규칙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만 그러냐? 그러지 않고요. 솔방울도 그렇고 파인애플도 그렇습니다. 규칙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또 반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나선 형태가 이렇게 다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솔방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나선이 이중 나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시계 방향으로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한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나선이 되어 있으면 촘촘하게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식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이 촘촘하게 씨앗이 동일한 면적 안에 많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네, 그 식물이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뭐 살아가는 데는 종족 번식하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이러한 지혜를 가장 동일한 면적 안에 가장 많은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 솔방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자 이제 파울 아텔레라고 하는 수학자가 말하기를 이제 이중나선 이러한 디자인은 아름답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식물들이 수학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분명히 일련의 공통된 규칙을 따라서 프로그램되어 있다, 디자인되어 있다 라는 거죠. 이러한 디자인의 산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이것을 또 피보나치 수가 또 신기한 점은 이제 황금비라고 하는 것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뒷수를 앞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게 이제 앞에 수가 다 이제 이렇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이잖아요. 네, 그 앞수를 뒷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뭐 3을 2로 나누고 5를 3으로 나누고 8을 5로 나누고 이렇게 뒷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다 어느 수로 근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수로 근접하죠? 가니까 1.628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 유클리드라고 하는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처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황금비라고 하는 것. 어떤 선분이 있는데 선분을 두 개로 딱 나누었을 때 긴 선하고 짧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이 전체 선 대 이 긴 선, 그리고 긴 선 대 짧은 선 이 비율이 일정할까? 어느 지점을 딱 찍으면 이 짧은 선 대 긴 선, 이 긴 선 대 전체 길이 선 이 비율이 일정할까? 이해되셨습니까? 짧은 선, 긴 선, 선이 하나가 있는데 짧은 선, 긴 선, 또 긴 선 대 전체 선의 길이, 이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중학생들은 이건 할 수 있죠.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이게 황금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황금비가 또 이게 피보나치 수열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황금비에 좀 더 알아보면, 자, 이러한 이제 사각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정감 있고 보기 좋은 사각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람 불면 그래도 덜 넘어질 것 같고, 그래도 보기에도 가장 좋고, 어떤 겁니까? 마죠. 마가 제일 안정감 있고 보기에 좋은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들이 쓰는 신용카드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트북, TV 화면도 이러한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황금비가 자연에게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이제 잇몸과 입자루, 앞에 입자루와 뒤에 입자루의 이런 간격도 다 이렇게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보나치 수열에서 또 파생되는 게 황금나선이에요. 아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11, 2, 3, 5, 8, 13, 20, 21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보면 이러한 형태로 사각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거 4분호로 이제 4분원을 그리는 거예요. 4분원 곡선, 4분원 곡선을 호라고 합니다. 4분원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곡선 모양 아니세요? 달팽이. 달팽이 구조입니다. 근데 달팽이 구조뿐만이 아니고 장미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 고사리도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또 보면 이렇게 나선이 이렇게 이 솔방울이 아까 이제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중 나선 말씀드렸죠? 이 나선이 이루어지는 이 각도도 황금 나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소라 달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일정한 비율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등각 나선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찰에 여러 개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고 좀 그런데요.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면을 바라보는 그 입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몇 개의 입이 돌아가면은 정면이 되냐, 또는 몇 번 돌아가면 정면이 되냐, 몇 번 돌아가는 것과 그다음에 입이 몇 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90도로 이렇게 하면 4개잖아요. 근데 90도로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입이 처음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면은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입이
처음 4개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같은 방향에서만 되니까. 근데 가장 많은 그 입을 또 비바람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조가 이러한 형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황금비를 통해서 구부려 보면 이제 이거 이제 1대 6대 1이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구부려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각을 알 수 있는데 황금각 137.5가 황금각인데 또 이거대로 씨앗이 황금각대로 씨앗이 나와요. 네, 그냥 씨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 처음에 씨 2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씨는 어디서 나와요? 137.5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또 밑에쯤에서 또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137.5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막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찾아낸 거 아닙니다. 수학자들이 찾아낸 건데 매우 유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신기해합니다. 동영상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동영상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소리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황금 나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런 달팽이, 소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확한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씨앗이 이제 어떻게 발화되는가, 아니 씨앗이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씩 생겨나는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씨앗이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고요. 일정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해바라기가 다르게 보이시죠? 자연 만물에 사실 수학이 들어있어요. 신비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보고 응용 기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해바라기뿐만이 아니고 곤충들에게도 수학적인 비밀이 또 담겨 있습니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물들 안에 수학적인 규칙들이 수학에 담겨 있는가? 우연하게
되어졌다면 질서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또 로그 함수입니다. 혹시 로그 함수라고 하니까 벌써 또 머리가 아프시죠? 네, 등각 등비 함수가 있어요. 이건 좀 쉬우시죠? 등비 함수. 네, 하나가 1이 증가하면 또 이거 하나가 1이 또 x축이 1이 증가하면 y축도 1이 증가해. 이쪽이 2가 증가하면 반대 여기도 위에도 2가 증가해. 이게 이제 등비 함수고 또 위에 이 지수 곡선 이건 또 많이 아시죠? 예. 2배, 뭐 3배로 막 증가해. 기하학적으로 막 갑자기 막 증가하는 거 아시죠? 이거와 대칭되는 것이 로그 함수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로그 함수. 그냥 이런 로그 함수가 있다. 근데 1600년도에 그 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별의 거리가 그 우주 전체의 크기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산식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피어라고 하는 수학자가 천문학적인 큰 수를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로그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들었어요. 그냥 수학자의 머릿속에서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로그 함수가 우리 몸에도 많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달팽이 관인데 고막에서 우리 이제 고막이 막 울리게 되면은 그 진동을 달팽이관에서 받아가지고 달팽이관이 뇌로 전달하거든요. 그 이제 이러한 그 청각 수용체가 이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이렇게 가요. 근데 달팽이관이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헤르츠가 20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달팽이관이 길이가 한 3.2 cm예요. 아까 이제 등비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가운데면은 대략 10,000 헤르츠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10,000 헤르츠가 아니에요. 4,000 헤르츠인 거예요. 좀 더 깊숙이 좀 더 4분의 3 지점에 갔더니 1,000 헤르츠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로그 간격을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로그 간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달팽이 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청각, 시각, 통각, 미각, 후각 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다 이 로그 함수를 따르고 있어요. 시각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로그 함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동일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느끼는 감도가 많이 달라요. 근데 큰 숫자로 가면은 느끼는 감도가 어때요? 거진 비슷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1만큼 증가했을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1만큼 증가했을 때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이게 빛이 조금 어두운 곳에 갔는데 빛이 살짝 강도가 살짝 왔어.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빛이 환해지잖아요. 근데 환한 태양에 나가면은 어떻게 뭐 라이트를 좀 더 킨다든지 불을 좀 더 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영향이 별로 없어. 근데 어두울 때에는 살짝만 자극을 줘도 많이 인지하죠. 사실 이 로그 함수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에도 그 감도를 정확히 인식해요. 잘 인식해요. 근데 큰 소리나 아주 큰 소리나 그냥 귀만 아파 똑같이 맞습니까? 그게 로그 함수 규칙을 따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우리 몸은 되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냥 무작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몸에 가장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는가? 이 로그 규칙은 단순히 네이피어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한 건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수학자가 고안한 이런 수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우리 몸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냥 어떠한 이런 수학적인 그런 규칙이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가? 아까 건축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 건축물의 이러한 이제 어떠한 이제 규칙, 어떤 수학적인 이것도 어떤 함수이죠. 포물선 어떤 함수잖아요. 수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건축자가 이것을 만든 것처럼 분명히 그렇죠. 저절로 그냥 막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네. 조형물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건축가가 분명히 수학적인 지식을 적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도 수학적인 규칙이 있다면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수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우리를 조성을 하셨다,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수학적인 규칙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런 수학적인 규칙을 알고 있는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 속에 발견되는 수학은 분명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성을 가진 존재가 설계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 조형물들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었어. 그냥 아무렇게나 지었는데 그냥 그렇게 곡선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됐네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우리 몸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성을 가진 존재가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넣은 것임이 분명하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외에도 자연 만물 속에는 수학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눈으로 관측을 해서 존재를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가령 수성도 보고 금성도 보고 화성도 보고 해가지고 천체가 있는 줄을 알았죠. 근데 여기에마다 이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해왕성은 저 멀리 뒤에 있는 해왕성은 우리가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규칙대로 해가지고 알았을까요? 네, 그냥 보고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해왕성은 어떤 주기를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존재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어. 근데 어떤 수학적인 규칙을 보니까 이게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찾은 것이 해왕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있는 거예요. 중력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예요. 반물질 양전자도 음전자가 있으면 양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고 미리 추론을 하고 찾은 것이 양전자입니다. 중성 미자, 힉스 입자, 코크 입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존재가 그냥 자연 만물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고 분명히 수학적인 어떤 규칙대로 질서대로 되어진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 규칙이 있다 이 말은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디자인한, 설계한 그런 조물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처럼 말씀이 좀 아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봐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인다. 좀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원래 보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영이셔서 물질이 아니셔서 보인다면은 달아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든 짐승에게
공중의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